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3프로TV에서 강창희 대표님이 이 노후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좀 들은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흔히 일본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최고령 국가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이 생활이 좀 안 좋을 것 같이 좀 느껴지지만 의외로 일본의 노인들의 삶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일본이 경제가 되게 괜찮았잖아요. 과거에 고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 돈을 모으기가 훨씬 수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노인들은 자산이 많아요. 그리고 60세까지는 정년 보장이 돼 있어서 잘릴 일도 없었고요. 또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60세까지 일했다면은 최소 지금 200만 원 이상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노인들이 상황이 괜찮은 편이지만 수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독거노인의 30%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노후 파산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럴지언지인데 우리는 일본보다 사실 더 심각하거든요. 교롱화 속도나 뭐 저출산 빈곤율 면에서 세계 1위예요. 프랑스가 과거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50년이 걸렸어요. 이게 일본이 같은 비율로 가는데 35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급격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었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일본보다 더 빨라요. 26년. 일본보다 30% 이상 빠르거든요. 이게 지금 1960년생, 60년생이 지금 한 1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태어나는 2020년생 신생아는 20만 명대요. 30만 명이 깨지죠. 그러니까 딱 봐도 한 3, 4배 더 노인들이 많잖아요. 이 그림이 절묘한 게 진짜로 이 어린아이나 청년 한 명이 노인 4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고령화 시대가 너무 빨리 그것도 다가오고 있는 거죠. 노후를 위해서 흔히 뭐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이 세 개가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잘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세 개 다 일본에 비해 너무 좀 부실해요. 인구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너무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것들의 재정이 심각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윗세대가 이 아랫세대를 착취하는 어떻게 보면 좀 폰지 사기랑 다름없거든요. 국민연금은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매달 이제 월급에서 떼는 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되고요. 아니면은 노인들에게 주는 그 연금 수령액을 깎아야 되죠. 아마 이 두 개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노인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그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반발이 생기겠죠. 사실은 이 신생아보다 세네 배 많은 이 베이비붐 세대한테 이 연금 보험료를 올려서 좀 많이 걷어놨어야 하는데 결국 개혁에 실패했죠. 20년 전에 한번 개혁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부담은 후세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이 퇴직연금도요. 진짜 우리나라가 허술한데 왜냐하면 일단 가입률이 아직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 회사도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나마 이 퇴직연금 가입한 사람들도 자기 연금에 관심이 없어요. 퇴직연금이 그 DB랑 DC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DC가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근데 자기 연금이 이 두 개 중에 뭔지도 모르고 DC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투자되고 운용되는지 모르는 인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장기 상품이잖아요. 왜냐하면 퇴직하고 정말 수십 년 뒤에 은퇴 후에 어떤 노후 자금을 위한 이 연금인데 그러면 당연히 주식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냥 은행 금리형 상품이죠.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퇴직연금의 연수익률은 항상 1%예요. 진짜 어이없는 거죠. 또 퇴직 후에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인데 그러면 그때 써야 되잖아요. 근데 90% 이상은 중간에 그냥 목돈으로 써요. 집 사는데 많이 쓰고요. 또 치킨집, 치킨집 차릴 때 많이 쓰죠. 개인연금도요.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너무 부실하고요. 특히 저는 이게
보험 설계사들이 거의 쥐락펴락하는 시장 같아요. 저도 20대 때 그 아버지 친구한테 보험 아줌마한테 이제 변액연금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펀드에 투자되는 거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채권 비중이 80% 이상인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그 연수익률이 항상 1에서 2%밖에 안 돼요. 결국 해지하니까 또 해지 위약금이 엄청나고 이제 손실을 보고 해지했던 경험이 있어요. 좀 이런 경우가 또 많고 또 그 연금저축이라는 나라에서 좋은 세금 혜택을 준 제도도 있는데 이게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해요. 이게 연이율 그냥 1에서 2%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권사에서 펀드나 ETF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험사에서 하다 만약에 증권사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또 해지위약금 수수료 엄청 떼요. 아, 그게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험사는 너무 도둑놈들 같아요. 물론 잘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많은 좀 피해를 보죠. 정리하자면 저희는 그 3층 연금이라는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이 세 개 모두 별로 부실하고 너무 취약해요. 또 국민들의 이 금융 문맹률이 너무 높은 것도 함정이에요. 그 선진국은 그 은퇴자들이 거의 주소득원이 연금이거든요. 연금이 대부분 받으며 이제 노후를 사는 건데 우리는 연금 받는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공무원이나 선생님들,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들 이 세 개 빼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연금들도 사실 다 적자거든요. 그 추후 재정이 좀 걱정되죠. 또 우리는 그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산이 몰빵돼 있잖아요. 이것도 큰 문제인데 일본은 그 빚이 없대요. 젊은 시절 빚이 있어도 퇴직할 무렵에는 거의 빚을 다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계속 큰 집으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계속 더 큰 빚을 내죠. 그러니까 퇴직할 무렵에도 이 빚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인 김동환 소장 말대로 이거 그냥 다 은행 집이에요. 내 집은 화장실밖에 없다고 그 공간뿐이라는 뭐 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하우스포의 위험이 한국은 너무 크죠. 일본은 이제 부모가 이렇게 집이 있는데 부모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이제 노 하는 거죠. 아, 나 상속받기 싫다고. 왜냐하면 집값도 어차피 안 오르고 이 받아봤자 이 세금이 장난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거랑.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장에 팔아요.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얹어주겠다. 집 사가면은 그럼 그제서야 이제 연락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상황이고 또 이 대표님 친구분은 일본에 28평 집인데 예전에는 3억 후반대까지 갔대요 가격이. 근데 이게 지금은 3천만 원.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난 거죠. 근데도 이분은 일본 빚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이고 뭐 그냥 죽을 때까지 살지 뭐 하고 그냥 도인처럼 초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이게 안 되겠죠. 한국은 가계비채 비율이 계속 한국만 올라가고 있어요. 좀 전 세계는 2008년 이후로 줄고 있는데 물론 뭐 일본처럼 뭐 집값이 10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일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 20에서 30년 뒤에 집값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을 때 경제나 소비나 미치는 그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집에 몰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나중에 2, 30년 뒤에 이제 죽게 되면은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이 집을 물려받겠죠. 근데 자녀 세대는 인구가 적잖아요. 남으면은 그 손자 세대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 손자 세대도 더 적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남는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집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김동완 소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죠. 그러면 몇 년 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 왜 날카롭죠. 그러자 이분은 이제 저금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됐고 이제 이 부동산은 불패라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사회 분위기 지금 내 투자 안 하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셨지만 글쎄요 참 부동산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 지금은 그 일본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 노후가 정말 심각하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러면. 그래서 여러 좀 이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와닿았던 건 이거예요. 절약하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긴 한데, 특별한 어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비법이나 뭐 투자의 어떤 방법? 이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 없잖아요. 제일 심플한 논리가 가장 심플한 해답이죠.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이 고성장기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이 유럽 등 선진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과소비랑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뭐 탕진 재미라는 말도 있잖아요. 존리 대표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와, 서울이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왜 20, 30대 애들이 차를 사냐는 거예요. 그것도 외제차 엄청 사잖아요. 거리에 보면 다 BMW, 뭐 아우디 이런 건데 소비 성향이 우리나라가 의외로 되게 높아요. 특히 존리 대표도 자주 했는데 이 자녀 사교육비 이거가 너무 많은 돈을 쏟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 노후 자금을 모을 돈까지 자녀의 사교육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자녀가 혹시나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미래에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0년 뒤 자녀와의 대화인데 이제 부모는 말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자녀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게 나 공부하기 싫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 응? 지금 나 결혼할 자금이나 사업 자금도 지금 못 도와줄 거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좀 진짜 이거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 주변에 솔직히 남자들은 조금 좀 비슷해요, 다. 굳이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부어야 돼? 라는 의문을 가져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와이프한테 하면 이제 와이프가 한마디 한대요. 당신은 빠져. 이게 김동완 소장도 하는 말이에요. 물론 뭐 최근에는 뭐 이렇지 않고 이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여자분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남들처럼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남들처럼만 해야지라는 말에 신경 쓸 때 이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이런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20년 전에 자녀 교육에 사교육비에 쓸 돈으로 이 돈을 이제 글로벌 1등 주식을 사주거나 아니면 뭐 QQQ와 같은 ETF를 꾸준히 사주었다고 하면은 20년 전부터 그럼 지금 이제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 대학생 자녀가요 오히려 부모보다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복리의 힘이잖아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최고의 투자는 뭐 주식, 부동산 이런 게 아니고 본업이라는 거죠, 본업. 자신의 본업, 직업이라는 거죠. 특히 20대, 30대는 투자하는데 이제 쏟는 시간을 차라리 자기의 어떤 본업이나 자기의 어떤 몸값을 올리는데 쏟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0, 30대는 아직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투자에만 매달리고 막 하루 종일 주가 보고 이러기보다는 본업에 집중하고요. 일단 종잣돈의 규모를 키우는 게 더 낫죠. 물론 뭐 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자본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자산 배분을 잘 하고요. 그리고 이 운영을 잘해서 이 스노우볼, 자본을 계속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예요. 지금 보시면 6월부터 예금 금리가 1%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수익률에 좀 연연하는 것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연 4%만 돼도요. 은행 이자의 4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욕심을 조금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나이 어리신 분들 공감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이가 좀 있다면은 체면 같은 거 좀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고 하죠. 허드렛 일이라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냐, 그리고 뭐 얼마를 버냐 이런 것보다 일단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좋다는 거죠. 물론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젊었을 때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노후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처자식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저는 욕심이 많지 않거든요.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사실 없는데, 저는 이제 은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죠. 근데 제 주변을 이렇게 좀 보면은, 진짜 좀 걱정되는 분이 많은 게, 이 노후 준비라고는 진짜 1도 안 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거의 재산이 없는 분도 많고요. 그냥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도 많고, 이마저도 없는 분도 많죠. 그 노후 아예 신경 안 쓰는 분도 많아요. 이게 아직 수십 년이 남아 있지만, 이게 무조건 언젠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분을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노후 준비를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영업이라 심지어 국민연금도 못 들었고요. 자산이 없어, 지금 사실상. 근데 이분들이 그 대치동에서 이 월세에 살면서 그 아들이 둘 있어요. 아들 두 명에 그 결국 연세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둘 연세대 보낸 게 자기 그 일생의 자랑거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60 넘고 이러면은 이제 이 아들 둘이 얼마나 숨 막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의 노후랑 주거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아들들이 연대 나왔다고 해서 이 결혼이나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미래에 아무런 준비 없이 쓸쓸한 노후, 이렇게 엄청난 노후에 힘들어진다고 해도 국가나 자녀가 도와줄 거란 기대를 하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저희 스스로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 요약을 하자면은, 그 일본보다 우리가 진짜 그 노후가 걱정이다. 그죠? 3층 연금 뭐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부동산이랑 자녀 교육에 너무 몰빵하지 말자. 결국 이게 그 노후 그 파산의 지름길이죠. 그리고 또 절약하는 거 중요하고요. 특별한 왕도보다 절약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내 본업에 충실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바로 최고의 투자라는 거죠. 물론 뭐 자본금을 잘 운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